그날 나는 내 집 앞에서 울고 있었다. 15년 동안 피땀 흘려 마련한 내 집이 내 손 안에서 아무런 말도 없이 팔려 있었다. 도장을 찍은 건 내 아내였다. 그리고 그 계약을 주도한 건 그녀의 아들이었다.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쉽게 되나요? 명의가 공동이라 문제 없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내가 모르는 곳에서 이루어졌다. 나는 그날 세상에서 가장 큰 배신을 받았다. 아내 선영과의 재혼은 내 인생의 마지막 사랑이라 믿었다. 젊은 시절 병으로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아들 하나를 키워냈던 나였다. 그런 나에게 다가온 선영은 따뜻하고 섬세하고 무너진 내 마음을 감싸주는 사람이었다. 그녀에게는 이미 성인이 된 아들이 있었다. 민수. 처음 봤을 땐 그저 반듯한 청년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나를 향한 저기가 숨어 있었다. 아저씨, 제 어머니랑 결혼하신다고요? 응, 나이 차는 좀 있지만 서로 의지하려고. 돈 많으신가 봐요. 뭐, 어머니 행복하시면 됐죠. 그 말 뒤의 웃음은 진심이 아니었다. 결혼 후 1년 선영은 점점 변해갔다. 내 집은 우리 집이 되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턴가 민수가 자주 들락거리기 시작했다. 엄마, 나 잠깐만 지낼게. 그래, 아들. 방 하나는 비어 있잖아. 그때까진 몰랐다. 그들의 잠깐이 내 인생 전체를 무너뜨릴 시작이 될 줄은. 민수는 내 눈치를 보지 않았다. 내가 식탁에 앉기도 전에 밥을 먹었고 내 말을 끊으며 웃었다. 아저씨, 요즘 일은 좀 하세요? 응, 은퇴했지. 그래도 연금 있으니까. 연금이요? 와, 요즘 세상에 그런 거 남아있네. 그는 나를 아저씨라 불렀다. 단 한 번도 아버지라 하지 않았다. 어느 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다. 고객님, 담보대출 건으로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담보요? 제가 그런 거 안 했는데요. 그제야 알았다. 내 집이 담보로 잡혀 있었다. 서류에는 내 이름이 있었다. 서명은 내 필체를 완벽하게 따라한 위조였다. 민수야, 이거 내가 한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아저씨? 어머니가 다 아시죠? 선영아, 이게 뭐야? 우리 집에 대출이 잡혀 있대. 오빠, 그게 잠깐만 필요해서 민수가 사업 시작한다고. 사업? 내 허락도 없이 내 집을 담보로.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끼리 그런 게 어딨어.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가족이라는 단어는 그날부터 내게 가장 잔인한 말이 되었다. 며칠 후 등기부등본에 찍힌 붉은 도장이 내 눈을 찔렀다. 소유권 이전 완료. 그들의 이름이었다. 내 집은 이미 그들의 손에 팔려 있었다. 나는 모든 걸 잃었다. 아내, 집, 신뢰 그리고 자존심까지. 하지만 그날 밤 내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났다. 이대로는 안 끝낸다. 나는 조용히 서류를 챙겼다. 위조된 도장, 통장 거래 내역, 그리고 CCTV. 민수가 서류를 들고 나가던 그 장면이 분명 찍혀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복수를 준비했다.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상처엔 두 가지가 있다. 배신. 그리고 그 배신을 믿었던 시간. 나는 이제 그 둘 다 되갚아줄 생각이다. 집을 잃은 그날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사람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내 이름이 적힌 우편물은 더 이상 나에게 오지 않았다. 전기요금, 수도세, 세금 고지서. 모든 게 그들의 손으로 넘어가 있었다. 나는 가방 하나를 메고 집을 나왔다. 등 뒤로 들려오는 아내의 목소리가 비수처럼 박혔다. 오빠, 미안해. 잠깐만 이해해줘. 민수 사업이 조금만 더 잘 되면 다 갚을게.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그 눈빛엔 두려움이 아닌 냉정한 계산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친구 철수의 고시원 방에 얹혀 살았다. 전등 하나 깜빡이는 좁은 방.
비가 내릴 때마다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다. 하지만 나는 그 어둠 속에서 하나의 결심을 다지고 있었다. 내가 잃은 건 집이 아니야. 믿음을 잃은 거야. 그걸 돌려받기 전엔 절대 끝내지 않는다. 며칠 후 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도장 위조, 명예 도용 증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 공동명의셨죠? 예. 제 동의 없이 팔았어요. 문제는 그겁니다. 법적으로는 공동재산이기에 배우자 측의 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나는 한동안 말을 잃었다. 그럼 저는 아무 보호도 못 받는 겁니까? 증거가 명확해도 배우자 신뢰관계가 우선이에요. 다만 누군가 고의로 꾸민 정황이 입증된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 말 한마디가 내 복수의 시작점이 되었다. 나는 조용히 움직였다. 민수의 회사, 사업장, 거래 내역. 모든 걸 뒤졌다. 그가 세운 사업체 이름은 에이스 디벨롭먼트. 겉보기엔 부동산 중개업이었지만 실상은 명의만 빌려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불법 전매 조직의 한 축이었다. 그가 팔아넘긴 건 내 집 하나가 아니었다. 노인들, 이혼남들, 홀몸 세대의 집을 싸게 사들여 비싸게 되팔았다. 그 중심엔 내 아내 선영이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통장을 관리했고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내는 역할을 했다. 달콤한 말로, 눈물로, 그리고 사랑한다는 거짓말로. 나는 분노를 삼켰다. 하지만 복수는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어야 했다. 그들의 방식으로, 그들의 언어로. 나는 일부러 민수에게 연락을 했다. 민수야, 미안하다. 내가 오해했어. 갑자기 왜요, 아저씨? 나도 생각해보니까 가족끼리 그런 일로 싸우는 게 아닌 것 같아. 이제 와서? 그래도 집은 잃었지만 마음은 편하게 지내야지. 그는 웃었다. 그리고 그 웃음 뒤로 나는 모든 걸 녹음하고 있었다. 며칠 뒤 민수는 내게 투자 제안을 했다. 아저씨, 이번에 괜찮은 땅 나왔어요. 이거 같이 하시죠. 이익 나면 절반 드릴게요. 나는 미끼를 물었다. 아니, 물어주는 척했다. 그가 준비한 계약서에는 허위 주소, 가짜 법인명이 적혀 있었다. 나는 일부러 그 자리에서 묻지 않았다. 대신 사무실 주변 CCTV 각도와 서류를 작성하는 장면을 모두 확보했다. 그날 밤 나는 선영의 전화를 받았다. 오빠, 민수가 말했어. 이제 오해 풀자. 우리 다시 같이 살자.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다시 끌어들여 다음 사기 대상의 이름으로 이용하려던 거였다. 나는 그날 밤 그녀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다. 그래. 내일 저녁에 봐. 짧은 한 줄. 그 말 속엔 복수의 날이 정해졌다는 의미였다. 다음 날 나는 민수가 운영하는 사무실로 갔다. 그곳엔 선영이 있었다. 두 사람의 얼굴엔 여유가 흘렀다. 오빠, 이제야 웃네. 그래. 오랜만이지. 나는 가방을 내려놓았다. 그 안엔 녹음기, USB, 그리고 복사한 계약서가 들어있었다. 이거 경찰에 제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민수의 얼굴이 굳었다. 뭐요? 사기, 위조, 명의도용. 전부 너희 이름으로 돼 있더라. 그 순간 선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민수는 나를 밀쳤고 책상이 엎어지며 유리잔이 깨졌다. 아저씨, 당신 인생 끝났어요. 누가 당신 말을 믿겠어요? 그의 외침 뒤로 나는 조용히 웃었다. 믿을 사람. 내가 준비해뒀지. 문이 열렸다. 그곳엔 내가 불러둔 탐정과 기자가 서 있었다. 그들은 이미 모든 걸 녹화 중이었다. 계속하세요. 다 찍히고 있으니까. 민수의 얼굴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선영은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았다. 하지만 그날 나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했다. 복수는 끝이 아니라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으로 완성된다고 믿었으니까.
그날 밤 민수의 사업 파트너들에게 익명의 제보가 전달됐다. 민수가 투자금을 빼돌렸다. 선영이 명의로 돈을 숨겼다. 불이 붙은 불씨는 순식간이었다. 그들의 세상은 그들끼리 찢기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이제 시작이다. 내가 잃은 걸 하나씩 되돌려줄 차례다. 복수는 조용히 피어올랐다. 불꽃처럼 치솟지 않는다. 그건 서서히 타들어가는 불씨다. 그리고 언젠가 그 불씨는 전부를 태운다. 민수의 사업은 순식간에 흔들리기 시작했다. 투자자들이 줄소송을 제기했고 언론에는 불법 전매 의혹이 흘러나왔다. 대표님, 계좌가 동결됐습니다. 뭐라고? 누가? 검찰에서 자금 흐름 조사 들어왔답니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분노와 두려움이 섞인 표정이었다. 선영 역시 평온하지 않았다. 계좌가 묶이자 카드 결제가 막혔고 그녀가 모아둔 현금은 이미 민수가 빼돌리고 있었다. 민수야, 내가 들고 간 5천만 원, 그거 어디 있어? 지금 그게 중요한가요? 회사 살리고 봐야지. 그 돈은 내 거야. 내가 모은 돈이야. 엄마, 지금 그게 당신 돈이야. 다 내 이름으로 돌렸잖아요. 그녀는 비틀거렸다. 그제야 깨달은 것이다. 그녀가 믿었던 아들은 결국 그녀까지 팔아넘긴다는 걸. 나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봤다. 직접 손대지 않았다. 그들은 스스로 무너지는 중이었다. 사람은 욕심 때문에 망한다. 그리고 그 욕심을 정당화하기 위해 끝없이 서로를 속인다. 며칠 후 선영은 나를 찾아왔다. 비 오는 오후였다. 젖은 머리카락, 울먹이는 눈. 그녀는 초라하게 내 앞에 섰다. 오빠 나 좀 도와줘. 민수가 나 몰래 내 통장도 비웠어. 이제 와서? 난 몰랐어. 정말 몰랐어. 그 아이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너도 그랬잖아. 내 도장, 내 신뢰 다 팔았잖아. 그건 미안했어. 하지만 나도 피해자야. 그녀는 울었다. 하지만 나는 그 눈물이 연민을 얻기 위한 연기라는 걸 알고 있었다. 오빠 한 번만 도와줘. 민수가 사라졌어. 경찰이 나를 찾고 있어. 그녀의 말은 곧 사실이 되었다. 민수는 잠적했다. 계좌에는 빼돌린 7억 원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리고 그 돈은 해외로 빠져나갔다. 나는 모든 걸 계산했다. 그녀가 무너질 시점, 그녀가 도움을 구할 타이밍, 그녀가 나를 다시 찾을 그 순간. 이제 복수의 칼날은 그녀를 향해야 했다. 나는 일부러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래, 도와줄게. 정말. 오빠 고마워. 하지만 조건이 있어. 조건? 너 민수가 한 짓을 다 인정하고 그 과정에서 내가 한 역할까지 솔직히 말해.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다 말할게. 그 아이가 처음부터 다 계획했어. 나한테 접근하라고 했던 것도 그 아이야. 그녀의 말은 내 가슴을 찔렀다. 접근하라는 말. 처음부터 사랑이 아니라 목표를 향한 접근이었다는 말. 그럼 처음부터 나를 속인 거야? 처음엔 아니었어. 하지만 민수가 그랬어. 저 사람 집 팔면 우린 새 인생 시작할 수 있다고. 그녀의 눈물이 떨어졌다. 하지만 이제 그 눈물은 나를 흔들지 못했다. 나는 그녀에게 작은 녹음기를 내밀었다. 이걸 켜고 민수가 한 일들을 직접 말해. 그게 너를 구하는 유일한 길이야. 그녀는 손을 떨며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천천히 모든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다. 그 녹음 파일은 다음 날 검찰과 기자들에게 동시에 전달됐다. 제보자는 익명.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불법 명의 대출 및 위조 서류 거래, 노인 재산 편취 정황. 주도자는 민수, 공범은 어머니 선영. 며칠 뒤 뉴스가 터졌다. 불법 부동산 전매 조직 적발. 대표 포함 5명 구속, 공범 중엔 50대 여성도 포함.
그녀의 얼굴이 뉴스 화면에 잡혔다. 검은 마스크 너머로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나는 텔레비전을 끄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다. 비가 내렸다. 희미하게 비치는 불빛 속에서 나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이제 한 명 남았다. 민수는 해외로 도피했지만 그가 남긴 흔적은 너무 많았다. 불법 송금 계좌, 위조 여권, 그리고 내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 당신이 뭘 해도 난 잡히지 않아.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 메시지를 보낸 휴대폰이 이미 추적 가능한 상태였다는 걸. 나는 경찰보다 먼저 움직였다. 그가 머물고 있는 해외 체류지를 찾아냈다. 그곳엔 그가 새 여자와 함께 웃는 사진이 있었다. SNS에 올린 새 출발이라는 글. 모든 걸 버리고 다시 태어난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나는 웃음이 났다. 그의 새 출발을 내가 직접 끝내주리라. 복수는 이제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었다. 내가 잃은 집, 내가 잃은 신뢰, 내가 잃은 시간까지. 그 모든 값을 그에게 돌려줄 때까지 난 멈추지 않는다. 사람은 도망칠 수 있다. 하지만 죄는 끝내 어디에도 숨지 못한다. 민수는 해외로 도피한 뒤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었다. 제이박. 그는 마치 새 인생을 얻은 듯 웃고 있었다. SNS엔 와인잔과 웃음이 넘쳤다. 성공은 용기 있는 자의 것이다. 그가 남긴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나는 결심했다. 이젠 끝내야 한다. 나는 그를 쫓았다. 직접이 아니었다. 그를 추적할 수 있는 정보로 복수하기로 했다. 그의 사진 한 장, 그의 여권 번호, 그의 거짓 사업 투자 사이트 주소. 그 모든 정보를 그가 사기쳤던 피해자들에게 흘렸다. 하루가 지나자 그의 SNS 댓글창엔 욕설이 가득했다. 너였구나. 내 돈 훔친 놈. 경찰에 신고했다. 기다려라. 민수는 계정을 비공개로 돌렸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의 이름, 그의 얼굴, 그의 거짓말이 세상에 퍼지고 있었다. 그는 새 여자 소피에게 버림받았다. 자신이 가진 돈 대부분이 가짜 신분으로 묶여버렸기 때문이다. 제이, 당신 뭐야? 이 이름 진짜 아니지? 소피, 잠깐만 설명할게. 설명. 경찰에서 전화 왔어. 당신 사기꾼이래. 그녀는 짐을 싸고 떠났다. 민수의 눈빛 속엔 두려움이 깃들었다. 도망의 끝은 늘 외로움이었다. 며칠 후 국제공조 수사 소식이 떴다. 불법 부동산 자금 해외 도피 사건, 피의자 한 명 필리핀서 체포. 민수의 얼굴이 뉴스에 나왔다. 수척해진 모습, 비에 젖은 머리, 그리고 굳게 담은 입술. 그의 눈동자에는 두려움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끝났구나 하는 체념만이 남아있었다. 나는 화면을 바라봤다. 조용히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며 속삭였다. 이제 내가 내 마음을 조금은 알겠지. 선영은 그 후로 감옥에서 나왔다.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그녀는 머리를 짧게 자르고 작은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다. 나는 그 식당 앞을 몇 번이나 지나쳤다. 그녀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고개 숙이고 설거지를 하던 모습이 처음 봤던 그녀보다 훨씬 초라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나는 눈을 돌리지 못했다. 선영아.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순간 그녀의 눈이 커졌다. 오, 오빠? 그래. 오랜만이야. 나 할 말이 없어. 그럴 줄 알았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주방에서는 프라이팬 지글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오빠, 미안해. 그땐 정말 몰랐어. 돈이 전부라 생각했는데 이젠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이제라도 알면 됐어.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져 손등을 적셨다. 그녀의 눈물에 이상하게도 나는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다. 그저 멀리서 한때 내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을 조용히 내려다보는 느낌이었다. 이젠 괜찮아요? 그녀가 물었다.
나는 대답 대신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래된 등기부등본을 꺼냈다. 오른쪽 하단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다. 소유권 회복. 긴 싸움 끝에 나는 내 집을 되찾았다. 벽에는 금이 가 있었고 마루엔 낡은 흔적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모든 상처가 나와 닮아 있었다. 나는 거실 한가운데 섰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 먼지가 빛을 타고 흩날렸다. 이 집은 이제 배신의 장소가 아니라 다시 시작의 공간이 되었다. 복수란 상대의 삶을 망치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나는 이제 깨달았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건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되찾기 위한 길이었다는 걸. 선영아, 민수야. 이제 너희도 자유해라. 나는 나답게 살 테니까. 창문을 열자 늦가을 바람이 불어왔다. 그 바람 속에서 지난 시간의 무게가 서서히 사라지는 것 같았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오래된 집의 냄새를 들이마셨다. 그래, 이게 내 집이지. 사람은 누구나 잃는다. 하지만 잃는 걸 두려워하면 평생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나는 잃었고 무너졌고 그 속에서 다시 태어났다. 복수는 나를 무너뜨리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살아있게 했다. 그리고 오늘 나는 다시 그 집 문을 닫는다. 이제 그 안엔 분노도 배신도 없다. 그저 나 혼자서도 평온한 진짜 나의 집이 있을 뿐이다.